이 네 개가 부딪히면서 돌아가는 게 포심이고 이 공간을 공략하는 게 투수와 타자의 수싸움의 키예요. 이 새 가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새 가슴이 되냐면 최강 볼펜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그리고 1타 볼펜은 야자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구의 기본기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야구 입문자들을 위한 콘텐츠인데, 야구 선수도 기본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본기를 찾고 야구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매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기본기 차곡차곡 찾아가다 보면 야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파에서 1, 2, 3, 4, 5에서 확인하셨죠. 6강에서도 재밌는 내용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수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벌써 6강까지 왔잖아요. 오늘은 투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까지 수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최선보다는 포기가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 어느 포지션? 일루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진짜 야구의 모든 것, 이 포지션이야말로 야구의 시작부터 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 투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투수, 영어로 뭐죠? 스로워 아니고 피처예요. 피처. 투수는 스로우 이렇게 던져주는 선수가 아니라 확 던져서 타자들이 못 치게 만드는, 타자들이 치기 어려운 공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게 투수고, 야구라는 종목은 투수가 공을 던짐으로써 모든 플레이가 시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수의 아까 지난번에 수비 넘버 뭐라고 그랬죠? 투수는 1번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지션. 야구의 투수는 사실상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야구의 투수가 왜 특별하냐면 야구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팀이 아니라 특정 선수에게 승리라는 기록을 부여하는 종목이에요. 누구한테? 투수한테. 투수 몇 승 몇 패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팀의 승리는 몇 승 몇 패 이렇게 계산해서 순위표로 나오겠지만, 실제로 개인에게, 선수 포지션, 야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수가 뛰고 있는데 특정 선수에게 승리를 표시하기도 하고 L이라는 패배도 표시하게 된다. 개인 기록의 승리와 패배를 표시하는 종목은 아마 야구가 거의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포지션이 바로 투수라는 점. 그리고 투수의 승리는, 물론 승리 요건이라는 거는 뭐 야자랄 분들은 잘 아시겠고 입문자들도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선발 투수는 5이닝 이상을 던진 다음에 리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리드가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채 끝까지 이어졌을 경우에 선발 투수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선발이 아니라 중간에 나온 선수라면 그 선수가 나왔을 때 역전이 일어났거나 동점에서 역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투수가 임무를 다하고 그 리드가 동점에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끝까지 갔을 때 해당 중간 투수에게 승리가 주어지기도 해요. 물론 기록원이 승리를 역전을 시키는 상황을 유지하긴 했지만 투구 내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잘 던진 투수에게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패배는 리드가 아니라 경기를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가면 이제 해당 투수에게 패배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팀이 아니라 특정 포지션의 선수에게 승리와 패배를 개인 기록으로 남기는 종목은 야구가 거의 유일하고, 그렇다 보니까 투수라는 포지션은 팀 전체와 똑같이 팀이 갖는 승리와 패배를 자신의 개인 기록으로 남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옛날부터 야구를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투수의 승리 기록, 투수의 패배 기록, 이게 사실은 개인 기록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투수가 승리를 하려면 자기가 아무리 잘 던져도, 투수는 아무리 잘 던져도 타자들이 점수를 내주지 못하면 승리 투수 요건이라는 걸 갖출 수가 없습니다. 투수 자기가 아무리 잘 던져도 수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 타석을 다 삼진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리와 패배 기록, 특히 승리라는 기록은 투수 개인 기록에 남지만 사실상 팀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야 얻을 수 있는 기록. 패배도 마찬가지. 자기가 아무리 잘 던져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다가 패전이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잘 던지고도 패전 투수가 되고, 약간 뭐 잘 못 던진 것 같은데 어떻게 꾸역꾸역 승리 투수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만큼 투수라는 포지션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인데, 야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포지션, 야구의 승패 혹은 플레이 전체의 기점이 되고 종점이 되는 플레이 포지션이기 때문에 투수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야구 입문자들도 아시는,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투수들이 다 가져가는 포지션이다. 투수들이 잘 던져야 되고, 투수들이 망하면 그냥 경기 다 터져버리고 망하고 이러는 거니까 야구는 투수 노름. 오늘은 그 투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수들이 중계화면 보면 투수들이 막 공을 여러 가지 던지잖아요. 입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저 공이 무슨 공이야? 이제 해설자들도 얘기해주고 중계화면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직구냐, 변화구냐, 슬라이더냐, 커브냐, 폴심이냐, 투심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사실 화면으로 봐서는 뚜렷하게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되게 구속이나 공의 움직임을 보고 추정을 하는데, 경기 끝나고 물어보면 그건 무슨 공이었어요? 하면 약간 다르게 대답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뭐 커터라고 던지는데 슬라이드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고 투심이라고 던지는데 싱커, 이 두 공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투수가 나는 스플리터가 아니라 투심으로 던지는데 실제 움직임 스플리터처럼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종이 명확하게 갈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구판 전체적으로 이런 공은 이런 공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일단 그거를 알면 약간 야구가 재밌어요. 지금 무슨 공을 던졌구나 알면 훨씬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구종의 종류들, 우리가 구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을 던지는, 투수가 던지는 공의 종류들을 대충 분류한 이 아주 유명한 표. 여기 4심 페스트볼, 2심 페스트볼, 커터, 스플리터, 포크볼, 커브볼, 슬라이더, 슬러브, 스크류볼, 체인지업, 팜볼, 뭐 서클 체인지업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야구의 구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직구 아니면 변화구. 직구는 가능한 한 똑바로 나간다는 뜻이겠죠. 직구. 우리 직구 쓰지 말고 속구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관념적으로는 직구와 변화구를 구분하는 게 편해요. 직구 아니라 속구라고 불러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맞긴 맞아요. 직구. 공은 똑바로 가진 않아요. 모든 공은 사실상 다 변해요. 일직선으로 가는 공이 어딨어. 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조금씩 공이 테일링도 생기고 하는데 직구 말고 속구라고 부르는 거는 원래 야구에서는 공의 분류를 할 때 특히 미국에서 분류를 할 때 패스트볼 계열하고 브레이킹볼 계열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요. 패스트볼은 공을 빠르게 던지는 거, 브레이킹은 어쨌건 멈춤 동작을 이용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들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패스트볼 계열과 브레이킹볼 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직구 계열이고 이쪽이 변화구 계열이니까 직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패스트라는 뜻을 살려서 속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속구가 이제 패스트볼 계열에 가깝긴 하지만 우리가 워낙 직구라는 표현을 많이 써봤으니까 직구와 변화구로 갈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구에는 여기 말한 대로 4심 페스티벌하고 2심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4심 페스티벌, 2심 페스티벌 뭐냐? 4는 4인 것 같고 2는 2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심은 뭐냐? 연필심 할 때 심이냐? 그거 가운데 심 들어가는 거. 이게 4심은 심이 4개가 들어가고 2심은 심이 2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자, 심은 여기 조금만 잘 안 보일 텐데 4심이라는 단어예요. 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심이라는 게 공에서 말하는 요 솔기를 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4심은 이 심이 4개가 부딪히면서 돌아가는 게 4심이고 2심은 요 심이 2개가 돌아가서 던지는 공이 2심이에요. 그래서 4심은 어떻게 잡냐면 요렇게 잡습니다. 요렇게 보이면 이렇게 잡아서 던지면 심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 4개 솔기 하나 둘 셋, 4개가 돌아가면서 공기중간 마찰을 일으키면서 날아가는 게 4심 페스티벌이고 2심은 이런 느낌으로 잡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 심이 2개만 돌아가기 때문에 2심 페스티벌이라고 불러요. 4심 페스티벌은 이 솔기가 4개가 공기랑 마찰을 일으키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면 공이 조금 더 직진성을 향해서 가져갑니다. 끝까지 살아나가는 공을 이렇게 던지면 이 솔기가 심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흐름이 실제로 약간 우리 라이징 페스티벌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이 생각보다 덜 떨어지는 쪽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다가 손가락 모양도 심을 이렇게 2개와 여기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쫙 집어서 던질 수 있거든요. 그 강한 공을 던질 수 있고 4심과 달리 2심은 이렇게 조금 걸리는 동작이 뭐 투수마다 오히려 2심을 더 잘 던지는 경우도 생기기는 하는데 많은 선수들이 그 기아의 성혁탁 선수도 2심 던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4심 던질 때보다 구속이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 시즌 되게 맹활약하는 거고 2심을 던지면 이 2심은 이 묘하게 2심이 안정적으로 할 것 같지만 손가락 힘의 차이라든가 묘하게 뒤틀림을 통해서 날아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꺾입니다. 2심을 던지는 그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심을 잡는 방법에 따라서 공이 마지막 가다가 조금 흐르는 그래서 2심을 싱커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른손잡이 투수들은 자연스럽게 공을 던질 때 이게 외회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내회전이 아니라 외회전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요게 2심이 날아가다가 약간 오른손 타자의 몸 쪽으로 던지는 팔 쪽으로 약간 휘어 들어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심은 힘있게 들어가고 2심은 끝에서 약간 변화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심을 던지면 끝에서 약간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땅볼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한때 한 10년쯤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2시머들이 굉장히 떴었는데 지금은 타자들의 스윙 각이 또 바뀌어서 약간 그 스태캐스트 도입 이후에 타자들의 스윙 배럴이 좀 스윙 각도가 좀 올려치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약간 떨어지는 공이 이 스윙에 더 잘 맞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투심머들이 막 사라지고 그러다가 투수들의 변화 그러면 투심은 안 던지고 다른 공을 던지다 보니까 타자들의 스윙이 변하고 오히려 올 시즌에는 또 투심이 약간 효능을 얻는 이런 변화들이 발생하는데 어쨌건 페스티벌 계열에는 4심과 투심이 있다는 거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변화구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혹은 뭐 일반적으로 야구 현장에서는 커슬채, 슬커채 뭐 앞자 맡아서 부르기도 하는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사인내기도 해서 옛날에 사인낼 때는 되게
커슬, 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기도 했는데 요 세 개가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커브는 아시겠지만 공을 이렇게 던지는 공이에요. 이렇게. 패스트볼과 브레이킹 볼, 변화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패스트볼은 말씀드렸듯이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이런 방향으로 역회전 느낌으로 날아가는 공이 패스트볼 계열이고 슬라이더와 커브는 이거를 이렇게 틉니다. 이렇게. 앞으로. 커브는 이런 식으로 던지기 때문에 공이 직구가 이렇게 날아간다면 슬라이더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공이에요. 슬라이더와 커브는. 커브는 조금 더 강하게 던지는 거고 슬라이더는 약간 옆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스윙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슬라이더와 커브가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슬라이더는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꺾이고 커브는 똑바로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는 느낌의 공이 커브거든요. 슬라이더와 커브의 차이는 슬라이더가 좀 더 빠르고 커브가 조금 느리고 커브가 더 각이 크고 슬라이더가 조금 더 빠르게 옆으로 휘는 느낌이 있는 공, 요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슬라이더는 빠르면 140 초반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130에서 140 사이 요 언저리가 슬라이더, 커브는 그보다 좀 떨어져서 120 언저리의 구속이 나오면서 떨어지면 그게 커브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커브와 직구를 잘 던지면 되게 좋은 조합이 있는 게 패스트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커브는 반대로 똑같은 모양에서 반대로 이렇게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아주 눈이 좋은 타자들은 이 심의 모양,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데 잘 던진 패스트볼과 잘 던진 커브는 회전의 모양만 거꾸로 앞뒤일 뿐 실제로 공에 돌아가는 모양은 그 눈으로 보기 똑같거든. 그래서 떨어지는 공에 속기가 쉽다. 빠른 공인 줄 알았더니 나와서 뚝 떨어지면 그 공을 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포심과 커브의 조합은 굉장히 위력적인 경우가 나오고 체인지업은 이거랑 좀 달라요. 체인지업은 일반적으로 서클 체인지라고 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잡아서 딱 던지는데 체인지업의 장점은 그립을 이렇게 심을 딱 잡고 던지는 게 아니라 약간 걸쳐 잡고 이런 식으로 세게 던지되 뿌려주는 공이기 때문에 심의 영향을 덜 받고 팔 동작은 직구랑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게 풀리니까 날아가다가 외회전에 따라서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듯이 떨어지는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체인지업이 그렇잖아요. 왼손으로 던지는데 날아가다가 약간 바깥쪽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체인지업. 체인지업도 마찬가지 직구처럼 폼의 동작은 똑같이 딱 던지는데 공이 스르르 풀려서 마지막에 떨어지니까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컷 페스트볼이라는 공이 있어요. 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컷 페스트볼이라고 하는데 컷 페스트볼과 슬라이더는 그저게 굉장히 비슷해요. 커터가 조금 더 빠르니까 컷 페스트볼이라고 표현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던지는 손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던지면 슬라이더도 꺾이고 커터도 쭉 페스트볼처럼 날아가다가 끝에 살짝 꺾이는 공이에요. 근데 슬라이더와 커터의 가장 큰 차이는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슬라이드는 아까 회전을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니까 공이 앞으로 움직이는 커브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커터는 직구처럼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던질 때 이렇게 때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슬라이더가 앞회전이라면 커터는 약간 역회전 이런 식으로 직구 회전처럼 패스트볼 회전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회전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그 사이에 어딘가를 던지기 때문에 슬라이더와 커터를 약간 비슷하게 기계도 측정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이론적으로는 슬라이더가 앞으로 돌아가는 회전이라면 이거 당구 용어 써도 되나? 이를테면 슬라이더가 50 회전이라면 커터는 희끼 회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재들일 거고 50 희끼 아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 또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슬라이더와 커터를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중계화면에서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투심은 패스트볼인데 아까 말한 대로 던진 손 쪽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움직이고 커터는 던지는데 비슷하게 패스트볼이지만 반대쪽 던지는 손이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손 투수라면 투심은 3루 쪽으로 커터는 1루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날아가다가 사사삭 끝에서 바뀌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수는 타자가 치기 어려운 공들을 만들어가요. 포크볼은 이렇게 벌려서 잡는 공. 요것과 비슷한 공이 너클볼이 너클볼은 이렇게 너클을 만들어서 던지는 공.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회전을 많이 줌으로써 공의 회전이 많이 걸리면 특정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포크볼과 너클볼은 가능한 한 회전을 덜 주는 공이에요. 너클볼은 한 3바퀴 돌려나? 홈까지 날아가는데 포크볼도 마찬가지. 포크볼은 8바퀴 정도 돌려나? 근데 공의 움직임이 적을수록 실제로 그 공이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포수가 받기도 어려워요. 포수가 받기 어려우면 타자는 당연히 치기도 어렵겠죠.
그런 공들이 너클볼과 포크볼이다. 포크볼은 게다가 장점이 이렇게 껴서 던지는 손목의 모양이 아까 체인지업도 마찬가지고 포크볼도 손에 던지는 동작이 패스트볼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타자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슬라이더, 커브는 손모양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근데 체인지업, 직구, 포크볼은 여기서 나오는 손의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자들이 구별하기가 어렵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던지면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게 이들 공들의 장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너클볼은 사실은 뭐 환상에 있는 공이고 던질 수 있는 투수는 많지 않습니다. 공이 굉장히 느리고 던지기도 힘들고 그리고 문제는 포수도 받기 어렵고 타자도 치기 어려워. 근데 그렇다는 거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타자가 못 치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스트라이크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가. 이렇게 던지는데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순간에 스트라이크가 안 되면 굉장히 투수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클볼은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되게 나이가 많은 노장 투수들이 잘 던집니다. 루틴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노장 투수들이 잘 던지는데 그래서 너클볼 투수들의 등번호가 대개 49번이에요. 팀 웨이크필드를 비롯해서 뭐 많은 너클볼 투수 49번을 타는데 이게 49세까지 야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너클볼 투수는 굉장히 오래 야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는 공이고 약간 느린 공이다 보니까 타자들이 뭐 잘만 하면 공략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디트로이트에 이상한 투수가 케니 세루아라는 아주 묘한 투수가 지금 마이너리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는 너클볼인데 너클볼 대개 한 120km 정도의 혹은 더 느리면 막 110km 정도의 공이 너클볼이었는데 이 케니 세루아라는 선수는 심지어 약 88마일 147km까지 너클볼을 던져요. 지금 아직 메이저리그 콜업은 안 되는데 지금 마이너리그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자꾸 던지는데 딱 던져서 88마일짜리 너클볼이 공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 공을 던지기 때문에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올라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구종들을 설명을 했는데 자 문제는 도대체 이거 왜 던지냐. 그냥 직구만 던지면 되지. 여기 탁탁 구석구석 잘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직구 던졌다가 커브 던졌다가 슬라이드 던졌다가 포수는 막 사인 내고 지금 타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공을 노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런 공을 던집시다 라고 포수랑 둘이서 짜고 타자 한 명을 공략하는 게 야구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중계를 보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ABS가 되니까 이런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투수들은 막 여기 던졌다가 막 여기 빠진 거 던졌다가 뭐 여기 던졌다가 이렇게 구석구석을 향해서 로케이션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투수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먼 데 던졌다가 가까운 데 던지면 일종의 체감 구속 효과라는 게 생기기는 해요. 먼 쪽은 약간 느리게 보이고 이러다가 몸쪽 휘고 오면 굉장히 빨라 보여요. 똑같은 구속의 공이라도 이렇게 로케이션을 활용한 체감 구속 효과를 통해서 얻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야구 게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컨트롤러 막 조정해갖고 여기다 구석에 딱 집어넣으려고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야구 게임의 영향이고 중계의 영향인데 실제 투수와 타자들이 승부를 벌이는 공간은 이렇게 평면에 내 귀퉁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투수가 던지고 타자가 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만큼의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사실 이 공간을 공략하는 게 투수와 타자의 수싸움의 키예요. 같은 시간에도 투수가 딱 공을 던지는 순간 어느 공은 지금 여기 와 있고 어느 공은 여기 와 있고 어느 공은 여기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시간이라도 타자가 대비하는 시간은 똑같을 텐데 0.4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요 공간차 어떤 공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고 어떤 공은 이게 여기 있을 때 이 공간의 차이, 거리의 차이, 높이의 차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타자들을 흔들어 놓는 게 투수의 역할, 포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공은 타자가 대처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200km짜리 공을 던지면 가장 빠르겠죠. 그거를 건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타자들도 하다 보면 빠른 공을 던지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타이밍을 맞춰가는 측면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아주 빠른 공을 던졌다가 그 다음에는 좀 느린 공을 던져야 타자들이 빠른 공일까 하다가 느린 공이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혹은 느린 공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빠른 공이 오면 대응이 어려워지는 이런 굉장히 고도의 복잡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는 자 어떤 투수는 만약에 낼 수 있는 게 주먹하고 가위밖에 없어. 보자기를 못 내. 그러면 이거 홀짝 되는 거잖아요.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근데 어떤 투수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 컷을 심지어 다르비쉬는 8가지 공을 던진다고 하는데 팔색조라는 별명도 있고 변희재 선수도 4가지 구종을 아주 비슷한 비율로 골고루 던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잖아. 메이저리그도.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속도의 차이와 변화의 차이를 섞는 거예요.
공의 궤적이 빠르게 날아오는 것과 날아오다가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치 이만큼 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높이 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공의 변화들을 잘 섞어서 타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 이게 키인데 문제는 타자들이 이 공이 타자들이 타격을 할 때 자, 이거 직구네. 직구니까 이렇게 쳐야지 라고 치거나 이거는 슬라이더니까 이렇게 쳐야지 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야구 중계 보다 보면 야구 잘 아시는 분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계 보면 투수가 딱 던졌는데 공이 포크볼 같은 경우에 뚝 떨어져. 근데 타자가 붕 하다가 공이랑 이만큼 차이 나게 헛스윙을 해. 그냥 무슨 비슷하게 파울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헛스윙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딱 중계보다 뭐라고 그래? 아 병신 저것도 못 치냐? 아유 저걸 병신같이 스윙을 하냐? 곤란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타자가 투수의 공을 치는 순간에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이건 직구니까 이렇게 쳐야지, 슬라이더네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계산하고 치는 게 아니야. 그냥 공이 보였으면 이거 칠까 말까, 혹은 이렇게 했으면 이거 자연적으로 몸이 그냥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칠 수 있는 공인가 하고 치고, 그 다음에 직구였구나, 그 다음에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치고 나서 슬라이더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치는 순간에 무슨 공인지를 인식하고 치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중계할 때도 가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타자들로 하여금 좋은 공을 쳐라, 좋은 공을 기다렸다 쳐라, 나쁜 공은 골라내라. 나쁜 공은 치기 어려운 볼 같은 거겠죠. 나쁜 공은 골라내라는 건 나쁜 공 오면 안 쳐야지 라고 기다리고, 좋은 공 오면 좋은 공이네 라고 치고, 이게 야구의 모습일 것 같은데 실제 메커닉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 이미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박용택 위원도 그렇고 김용달 코치도 그렇고 좋은 타격 이론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공은 좋은 공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공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머릿속에서 딱 너 칠 수 있는 공이야, 좋은 공 하는 순간 이미 공이 들어와 있어. 시동이 안 걸리면 칠 수가 없어. 그래서 박용택 위원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공을 치려고 하다가 나쁜 공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참는 것, 이게 타격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 난 이 공을 쳐야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시동을 거는데, 혹은 아예 처음부터 삐뚤어 나갔으면 시동 걸 필요도 없겠지. 근데 딱 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공이 이게 원하는 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참는 거지. 타격 준비를 했다가 이거 좋은 공이야 라고 알고 나서 휘두르면 이미 공이 여기 와 있어요. 이미 늦어버린 공,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타격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자는 공의 구종이나 위치를 판별하고 치지 않아요. 뇌가 시신경이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뇌는 항상 그렇잖아요. 한눈에 딱 파악한 다음에 그 공의 움직임을 익숙한 경험에 의해서 궤적을 만들어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스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수의 손끝에서 공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판단은 끝났고, 이거는 쳐야 되는 공이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이미 그려놓습니다. 이 공은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윙을 해요. 근데 그게 예상과 어긋나면 헛스윙이 되는 거고, 그게 예상과 맞으면 좋은 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피칭 터널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피칭 터널은 어떤 거냐면, 투수가 일정 거리까지 공을 던진 공이 패스트볼이건 직구건 변화구건 슬라이더건 커브건 체인지업이건, 이게 가능한 한 똑같이 날아가다가 마지막에 변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야 타자들은 이미 초반에 이미 판단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다가 했는데 마지막에 똑같이 날아오다가 변화지면 그걸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가능한 한 모든 공이 일정 기간, 가능한 한 타자 끝까지 비슷하게 가면 좋겠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날아가도록 만드는 게 피칭 터널을 만든다는 거고, 그걸 효과적으로 하면 사실 투피치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LG 임창규 선수가 이거를 잘 가다듬어서 아주 효과를 보고 있죠. 그런데 피칭 터널도 사실은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고, 타자들은 이를테면 기다리고 있다가 투수가 던지는 공의 궤적을 보고 따라가면서 투수가 공을 놓자마자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타자들의 정보, 타자들이 갖고 있는 경험의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서 투수들의 투구 동작과 리듬에 따라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렇게 던지는 걸 보니 무슨 공이구나 라는 것까지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이 어떻게 떨어지자마자 움직이는지는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칭 터널만큼이나 중요한 게, 타자들의 시야를 흔들고 타자들에게 판단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디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던지면 이게 공이 어떻게 움직이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디셉션이라는 거는 타자한테 공을 던질 때까지 투수가 최대한 감추는 거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던지면 타자에게 공이 보이는, 손이 보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 이걸 디셉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짧게 올려서 이렇게 가능한 머리 뒤에 감추고 있다가 빡 던지면 타자들이
공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투수의 어떤 동작에 따라서 공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그게 디셉션이에요. 디셉션이 좋은 투수는 타자들과의 승부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NC의 구창모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수고, 그리고 이 크로스라고 해서 어깨를 이렇게 집어넣고 던지는 투수들이 디셉션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잘 안 보여주고 던지는. 물론 이 동작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요거를 잘할 수 있는 건 이걸 일종의 재능. 그 다음에 디셉션만큼 또 중요한 게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선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투수가 던져서 발을 쭉 뻗어서 공을 여기 던지는 게 아니라 쭉 끌고 와서 여기서 던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가까워 보이고 타자가 공의 궤적을 판단하는 시간이 아주 요만큼이라도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체감 속도의 차이 때문에, 실제 구속보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투구에 대한 판단 시간을 요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 차이가 투수들의 능력 차이를, 실제 구종의 예리함이나 구속보다도 오히려 더 투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치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들의 팔 각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투수들은 이렇게 던지고 어떤 투수들은 위에서 던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요. 왼손으로도 사이드암 투수가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불펜 투수들의 구성할 때 있어서 이거를 아주 다양한 각도의 암 각도, 암 앵글을 가진 투수들을 모아서 아주 효과적으로 버무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투수 만났다가 그 다음에 이 선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수 만나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투수를 만나게 되면 타자들은 그거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 그렇게 버무리는 것. 투수와 타자의 싸움에 있어서 선택지를 투수는 얼마나 넓히느냐, 타자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만드는 게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투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투수 얘기, 투구 얘기만 해도 하루 길어지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줄이고, 그 다음엔 투수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투수 운영. 자, KBO 리그의 엔트리 숫자는 28명입니다. 28명 중에 26명이 경기에 나설 수 있어요. 이 28명 중에 대개 투수 엔트리를 13명 정도 씁니다. 나머지 15명을 야수로 써요. 투수만 3명이에요. 야수는 뭐 여러 명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체 엔트리의 절반 가까운 선수들을 투수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투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수 13명 중에는 선발 투수 5명 들어가죠. 우리 5인 로테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투수가 대개 1명 정도 씁니다. 뭐 더블 스토퍼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마무리 투수 1명. 그리고 그러면 빼면 중간 개투가 7명 정도 되는 거죠. 전체가 13명이니까. 이 중간 개투 7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선발, 중간, 마무리 역할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선발은 대개 경기 맨 처음에 나와서 한 5에서 6이닝 던조를 던져주고, 마무리가 9회를 마무리해준다면 요 나머지의 한 2, 3이닝을 중간 개투들 7명이 돌아가면서 막는 거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야구가 단판 승부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WBC 같은 데 가면 선발 투수가 뭐 5, 6이닝 던져주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타순만 상대하고 나머지 아주 강한 불펜 투수를 계속 집어넣는 게 훨씬 유리해요. 단기전이니까. 근데 야구란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한 시즌에 144경기, 메이저리그는 162경기를 치릅니다. 이거를 치러야 되니까 투수 13명으로 이거를 지치지 않게 끝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투수들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 5선발 1회 마무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메이저리그 초창기 1960년대까지만 해도 투수는 그냥 나오면 끝까지 다 던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몇 개 한 140개, 150개까지. 이 시스템이 맞춰진 게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때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9회만 막는 마무리는 1988년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댄 에커슬리라는 선수가 사실상 처음으로 1이닝 마무리를 해요. 그때 감독이 토니 라루사라는 감독인데, 그 감독이 요 1이닝 마무리라는 시스템을 처음 만들어서 성공시키고 지금은 되게 익숙한 구도가 됐죠. 메이저리그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선발 투수는 5이닝 5명이 돌아가면서 한 4일 정도 쉬고 던지는 게 선발 투수를 한 시즌 내내 끌고 갈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KBO 리그는 판단하고, 게다가 우리는 월요일날 쉬는 날이 있으니까 요 정도가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고, 일본은 조금 달라서 일본은 선발 투수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본은 5선발이 아니라 6선발을 씁니다. 선발 투수 6명이 돌아가요. 그거는 뭐 일본 특유의 장치니까. 그래서 선발 투수들이 조금 더 긴 이닝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야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선발도 뭐 일찍 빼고 하는데 선발, 중간, 마무리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선수 투수들에게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필요할 때는 센 투수를 써서 이기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조금 약한 투수를 넣어서 이닝을 좀
벌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요 운영을 아주 잘해야 시즌 내내 안정적인 전력을 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투수 교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투수 교체하면 맨날 감독도 저기서 바꿨어야지. 아유 거기서 바꾸지 않고 냅둬야지 막 얘기를 하잖아요. 투수 교체 어떻게 하느냐. 선발 투수는 되게 잘 던지면 5회, 6회, 7회까지 막아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투수들이 쉴 수 있잖아요. 선발 투수가 잘 던져주면. 그래서 메이저리그 통계에 따르면 선발 투수가 아웃 카운트 1개를 더 잡아줄 때마다 일반적으로 불펜의 평균 자책이 0.04가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발 투수가 불펜을 쉬게 해주고 불펜이 더 짧은 이닝을 던지게 해준다면 그 팀 전체 불펜의 평균 자책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니까 선발 투수가 얼마나 길게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긴 이닝을 소화해 주느냐가 팀 전체의 시즌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5이닝을 못 채우면 자책하고 힘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야구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발 투수는 계속 던지게 하고 싶지, 잘 던지고 싶으면. 근데 되게 투구수 100개 근처에서 교체를 해줍니다. 100개 이상 던지면 4일이나 5일 쉬고 돌아왔을 때 조금 피로가 덜 풀리지 않겠나? 그리고 투구수가 많이 한 120개씩 계속 던지게 되면 시즌 중후반에 좀 체력적으로 혹은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통되는 합의가 있어요. 그 선발 투수는 100개 정도. 그리고 마무리 투수도 적어도 대개 1이닝만 막는데 급하면 뭐 1.1, 1.2, 뭐 2이닝도 막긴 하는데 대개 마무리 투수는 30개 정도로 둔다. 30개를 던지면 이틀 연투는 좀 어렵다라는 게 공통적인 합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선발 중간 마무리라는 시스템을 쓰지만 변칙 시스템을 쓰기도 해요. 요즘에 익숙한데 불펜데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선발 투수가 마땅치 않을 때 불펜 투수들을 초반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하루 경기를 치르는 걸 불펜데이라고 부르고 그때 맨 앞에 나오는 투수를 영어로는 스타터라고 하는데 선발 투수랑 좀 다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 하면 5이닝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처음에 1, 2이닝만 막아주는 선발 투수를 써야 될 때 불펜데이 날 그날 나오는 투수를 오프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앞에 경기만 좀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요거를 쓰면 굉장히 상대 타선을 짜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손 타자의 역할이 좀 낮아지잖아요. 확률이, 안타를 치는 확률이. 왼손 타자가 나왔을 때 왼손 투수 내는 게 그런 이유인데 오픈으로 오른손 투수 냈다가 2회부터 다시 왼손으로 다음 투수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타선을 짤 때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다만 오프너를 매번 쓸 수는 없는 이유는 전체 투수 엔트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갈아놓다 보면은 투수진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프너와 선발 시스템을 아주 효과적으로 어우러져서 성공한 팀이 지난 시즌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올 시즌에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선발 투수 2명 모아놓고 놀고 나머지 3개의 슬롯에다가 오프너와 벌크 투수라고 해서 롱맨을 섞어서 쓰면 이렇게 투수 운영을 하는 팀이 디트로이트인데 그걸로 굉장히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팀들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키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투수 운영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투수를 운영할 때 한 시즌에 야구는 매일매일 하는 종목이니까 한 시즌에 143경기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선발 투수 역할이 중요하고 중간 격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치하는지 중요하고 그리고 마무리 투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승리를 지켜내느냐 굉장히 다 중요한 얘기예요. 피승조의 역할도 중요하고 근데 야구에서 한 시즌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투수의 역할은 패전 처리 투수다. 영어로 맙업 피처라고 부르는데 이 패전 처리 투수가 어떤 거냐면 경기가 이미 터졌어요. 한 6점 차로 지고 있어. 근데 거기다 내가 필승조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경기 후반에 우리 팀 투수의 나머지 투수들을 휴식을 위해서 나머지 투수들의 에너지를 아끼고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에서 누군가 나와서 나머지 이닝을 모두 아웃카운트를 잡아주는. 왜냐면 야구는 수건 던지는 게 없잖아. 항복, 기브업, 우리 그만해, 나 졌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어쨌건 경기를 끝까지 치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마운드에 올라가야 되고 그거를 처리해주는 투수가 패전 처리 투수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 개인 기록을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홀드도 안 되고 세이브도 안 되고 승리 투수는 당연히 안 되고 물론 아주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패전 처리 투수는 전적으로 팀의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어깨를 활용하는 어깨 에너지를 쓰는 이런 역할을 하는 투수가 패전 처리 투수입니다. 롱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경기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래서 야구는 희생이라는 기록을 유일하게 기록지에 남기는 종목이잖아요.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이런 것들을
뭐 sacrifice fly, SH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번트, 희생 번트나 희생 플라이 쓰는데 나는 이 패전 처리의 역할을 하는 투수들, 이를테면 경기가 뒤집어진 상황에서 2이닝 이상을 묵묵하게 소화해주는 투수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나. 홀드 비슷한, 우리는 승리를 지키는 쪽에서의 중간 개투에게 H라는 홀드를 주듯이 이 역할을 해주는 투수들에게도 특별한 기록을 하나 남겨서, 희생이면 S를 넣어서 P를 붙이든 뭐라든 이런 식의 기록을 하나 남겨서 주면 야구에서 가장 덜 주목받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전 처리 투수들에 대해서 중요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 패전 처리 투수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갖고 뛰어난 활약을 해서 내가 아주 잘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굳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마무리 투수가 매번 마무리 기회에 나와서 좋은 세이브를 쌓고 30세이브, 40세이브 차서 굉장히 주목받지만 그 마무리 기회가 아닐 때 나머지 이닝을 다 그 선수가 쉴 수 있도록 나머지 이닝을 막아주는 이런 투수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자기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이길 수 있을 때 올라와서 세이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전 처리의 역할은 한 시즌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승리 확률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에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패전 처리 역할을 해주시는 아주 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자기 잘난 걸 너무 자랑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결과를 낸 사람이라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분들의 존재 덕분에 자기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겸손이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 겸손이 썩 그렇게 미덕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잘난 척을 해야 먹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소방관분들도 있고 경찰분들도 있고 이렇게 굳은 일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빛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구 입문자분들도 그렇고 야구 잘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표현 씁니다. 투수들에게 이 단어 붙는 순간 정말 치명적인 단어가 돼요. 저 새끼 새가슴이네. 이런 표현 하나 들어가면. 대개 새가슴이라는 붙는 투수들은 그렇죠. 불펜에서는 정말 잘 던지는데 연습할 때는 실전에 올라오면 흔들려. 혹은 주자가 없을 때는 굉장히 잘 던지는데 주자가 쌓이고 위기 상황이 되면 약간 흔들려서 막 스트라이크도 안 되고 이러는 것 같아. 이런 투수들에게 새가슴이라는 낙인을 붙이고, 쟤는 심리적으로 혹은 의지가 부족해서, 자신감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찍히면 새가슴이라는 낙인이 굉장히 그 선수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 새가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새가슴이 되냐면, 자, 마운드에 올라가서 힘들어요. 위기에 맞았지. 위기에 맞았으면 잘 안 되는 거 누구나 마찬가지야. 모든 사회 초년생들도 어려운 상황에 맞부딪히면 거기서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몇 명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아니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코치가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그래? 여기서 이랬는데 너 지금 왜 이래?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알면 이렇게 안 당하지. 그 위기를 벗어났겠지. 투수가 새가슴처럼 보이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 자신감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를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올라와서 너 왜 이래?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정답에 가까운 해결법을 알려주는 게 좋은 방향이에요. 이거는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마찬가지인데, 어떤 초년생이 혹은 어린이가 혹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실수를 하든 위기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가서 아니 왜 이래? 아까 잘했잖아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죄송합니다 라고 끝내요. 그리고 그 선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쫄보구나, 의지가 부족하구나, 자신감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위축돼요. 우리 모두 새가슴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새가슴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부딪혀서 실망한 시절도 많고, 근데 그 당시에 가갖고 너 왜 이래?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새가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새가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가슴 시절은 다 누구에게 다 있는 거니까 너 왜 그래? 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거기에 기술을 가르쳐주고 심리적으로 용기를 북돋아 줍시다. 우리 아무도 이제 새가슴이라는 말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들 새가슴에서 벗어나서 새처럼 훨훨 날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